서울 저렴한 신축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신축, 과연 그게 답인가? 아니면 입지 좋은 구축도 좋지 않나요?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뭘 해도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신축을 사든 입지 좋은 구축을 사든 그 어떤 걸 하셔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양비론자죠. 맞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는 이걸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행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가 처음이라면 되도록 뭐뭐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드리고는 싶긴 하지만 이거는 좀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뒤이어서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첫 집 마련하시는 거라면 실행이 중요한 거지 너무 셈법을 길게 가져가시면 되려 용기를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 수도권의 주요 핵심 지역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호가가 높아지는 걸 보거나 하면 첫 집 마련하실 때는 이게 떨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전세 만기 연장을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서 매수의 기회를 이렇게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최고의 집을 찾기보다 어쨌든 차선 중에 최선을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행동을 해나가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자, 부동산 투자 9년 차인 저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신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도 재개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곧 입주를 앞둔 사업장에서 비례율 22%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입주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외부에다 가져다 판 일반 분양보다 많았던 곳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분양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어서 들어오는 그런 통장도 많이 들어왔고 성황리에 분양이 잘 됐던 현장입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서 원하던 가격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못해도 조합원들 한 명이 추가로 분담하는 게 적어도 1억, 많게는 지금 뭐 4억 원까지 추가 분담금 폭탄이 던져졌는데 이게 준공을 한 달 앞두고 즉 입주가 곧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이걸 던져버린 겁니다. 자, 조합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멘붕이 오죠. 그리고 나서 조합에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대출 더 받게.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와서 대출 많이 나오니까 대출 받으셔서 하시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런 현장이 저만 그럴까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기도 하고 이런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약간의 주의성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축비에 대한 환기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드리려고 여기 넣어봤어요. 이미 진행됐던 사업장들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물류비가 정말 인상되고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감리비가 올라가고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중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이런 물건들의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총 집합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도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모든 게 오른 게 반영이 돼서 다 건축비에 반영이 된다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겪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중간중간에 짚어주지 않으면 너무 그냥 눈 뜨고도 코 베이고 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담아봤습니다. 안양의 평촌의 트리지아 같은 경우도 여기는 비례율이 이거는 재개발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업성이 150%까지 좋았다가 지금 최근에 90% 미만대로 그러니까 80%대로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전쟁 수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입주가 지연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각종 소송들에 휘말릴 수 있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시공사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미 진행된 현장이고 자 그럼 앞으로 진행될 현장이 어떤지 여기 나와 있죠. 조합원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전용 면적 8사 기준 일반적으로 33평에 35평 기준 아파트가
조합원들이 분양받는데 약 10억이네요. 조합원들이. 그러면 이걸 외부에다 갖다 파는 외부의 일반 분양자들 이런 거 청약으로 들어오실 분들 분양가가 어느 정도 책정될까요? 약 12억에서 13억, 많게는 14억, 15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림동의 33평 아파트가 15억 시작이네요. 자, 이런 현상을 외부에서 그냥 막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계속 드려볼게요. 자, 제가 운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 강북 최대업 미아 2구역 이거 얼마 전 뉴스예요. 이제 여기 지금 시공사 선정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시공사들이 웬만한 건축비로는 입찰도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본인들도 공사 시공비의 마진을 과거에는 뭐 10%를 녹여서 했다면 이제는 뭐 5% 녹여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사업장들이 사업성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도 이런 시공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고 본인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 하나를 했다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 올리는 것들 때문에 지속적인 분쟁을 좀 겪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들도 외부에다 좀 비싸게 팔고 사업성이 정말 크게 확보가 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행태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뭐 일반 분양 못 하고 있고, 일반 분양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는 중간중간에 지금 설계비용 변경부터 해서 건축비와 관련된 요구들이 되게 많아서 조합과 갈등을 빚었고, 이게 이제 조합 갈등에서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SH에다가 공사비 검증 의뢰를 해서 뭐 이렇게 조율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입주할 때까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속적으로 이제 공사를 했던 것들, 중간중간에 비용 산정이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물가 반영을 해서 아마 또 추가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장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정말 많은 부침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가 최우선이에요. 왜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미 허물었어요. 그러면 사업비 대여를 엄청나게 크게 받았을 겁니다. 이 조합이라는 건 결국 사업을 하는 건데, 대여받은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어떨까요? 과거에 채권금리가 엄청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허그보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런 금리가 과거에는 2%대였어요. 1% 후반 막 2%대였던 게 중간에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이게 얼마까지 올랐냐? 5% 후반에서 안 좋은 사업장들은 뭐 6% 중반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비 대여를 1,000억 받아놨다 생각해보세요. 1,000억에 6.5%, 5.5% 이자를 매월 누적해서 상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환은 안 하지만 누적 이자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금융비용이 1년에서 1년 6개월 혹은 뭐 2년에서 2년 6개월 이렇게 한 달 한 달 늘어날 때마다 쌓이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는 시작도 못할 뿐더러 속도가 명확히 가지 않고 너무 정체되고 지체되면 애초에 사업비의 누적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사업성이 더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속도가 최우선이다. 이미 진행이 돼서 사업비에 대여가 들어왔으면 이때부터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빠르게 가는 게 최고였어요. 저 또한도 빠르게 가는 게 최고여서 적정선만 지켜주면서 시공비 인상한다라고 할 때 적정선에 태클을 해주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응원하면서 좀 관망도 하다가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면밀히 안 보다가 폭탄을 맞았죠. 저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면밀히 잘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자, 서울 신축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신축을 받는 입장인데 이미 저는 어느 정도의 마진을 더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게 확 낮아진 거죠. 왜? 추가 분담금이 어쨌든 늘었으니까. 물론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여서 저도 최대한 아끼고 좀 최대한 투쟁을 해서 뭔가 더 얻어가려고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이미 조합에서 쓴 돈인데 이거는 감내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사업장만 이럴까요? 지금 앞으로 서울에 지금부터 입주하는 많은 사업장들이 아마 이 공사비, 건축비에 대한 부침을 받게 될 것이고 분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신축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들이 과연 싸게 팔 수 있을까요? 일반 분양자들이야 정해진 금액을 내고 들어왔다 손 치지만 조합원들은 청산될 때까지 내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명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되는데, 자, 싸게 팔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매매 물건의 호가가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조합원 물건 좋은 거, 옵션 잘 들어간 거, 동호수 좋은 거 사고 싶어서 산다고 해도 싸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앞으로 추가 분담하는 액수를 따지면 재개발에 입주되는 물건이어도 그거를 막연하게 살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다. 물론 최상급 입지에 어느 정도의 비례율이 확보가 되고 정확히 사업성이 좋은 곳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장들이 앞으로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축만 움직일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축이 어느 정도 끌어준다면 그 이외에 되려 입지가 좋은 곳의 구축 같은 경우는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구축이라고 다 오르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지금 장세가 다주택자들도 2개, 3개 더 사면서 그렇게 늘어가는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규 참여자들은 어쨌든 무주택자가 신규 매입을 하고 있고 유주택자지만 자녀 명의로 매입을 하고 있고 이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지 다주택자가 물건을 늘려간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 가격만 보고 막연하게 구축도 막 가격이 오른다. 이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았던 구축, 전고점도 충분히 좋았던 구축, 거래량도 충분히 수반됐던 그런 구축들은 이런 신축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충분히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업장들을 어떨까도 봐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 중에 이미 진행이 많이 진척돼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진행했던 사업장들은 어떻게 될까? 혹은 어느 정도의 단계가 가 있지만 사업성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곳들이 공공에서 같이 투입돼서 뭔가 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장이라면 어떨까? 이런 점들도 한번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미 사업 시행인가 받은 사업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업장이라면 어떨까?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왜냐? 관리 처분을 받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지는데 이 추가 분담금은 관리 처분 받는 시점의 확정이 아니에요. 가압만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 그 가안이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이 조합원 분양가가 정말 싸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축 탄생이 어려운 서울이라고 적어봤어요. 이거는 왜 적었냐면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한 단지가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분양가가 정말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어요. 여기가 마포사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였죠. 이름도 길어서 좀 힘듭니다. 과연 이 단지가 자 어떻게 공급됐는지 이 모집 공고문을 잘 보시면 그리고 이걸 분석해 보시면 분양가 분석을 어느 정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위치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포구 공덕 1구역이 재개발한 곳입니다. 여기는 1101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573세대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는 보류주 11세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할 때 한 번 더 매각 공고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임대세대 포함해서 일반 분양은 463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숫자보다 오히려 일반 분양이 좀 적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입지가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 하니 일반 분양을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463세대가 나왔는데 이게 입주 시기는 27년 3월이고 여기 한번 보시면 몇 세대가 어디에 몰려있는지 많이 볼 수 있죠. 그 중에 좀 세대수가 많았던 이 84 D타입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세대별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이 44제곱미터가 실제로 이 아파트 84제곱 D타입을 갖고 있는 분이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땅 평형대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해가지고 기억해주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44.04는 13평이에요. 땅으로는 13평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공급 면적. 우리가 보통 많이 알게 되는 이거 33평 아파트구나 라고 하는 이 공급 면적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84제곱을 신청을 하지만 여기는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110제곱미터가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 면적은 자 그러면 몇 평? 33평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타 공용 면적을 포함한 이 계약 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계약 면적. 계약 면적은 몇 평이죠? 57.33평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양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84D 타입의 경우에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지금 84D 중춘 기준으로 분양가가 17억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확장비 별도한 상태에서의 분양가예요. 이게 왼쪽은 토지비고 오른쪽이 건축비예요. 자, 그럼 건축비가 얼마가 반영된 거죠? 6억이 반영된 겁니다. 6억. 자, 이 6억이
우리가 평당 건축비로 나누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여기 건축비 얼마였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급 면적 기준이 어떤가요? 아까 공급 면적 얼마였죠? 33.44평이었어요. 이걸로 나누면 평당 약 1,800만 원이요. 야, 무슨 소리야? 시공사 건축비 평당 85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하는 것 때문에 너 막 싸우던데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건축비 계약을 하는 거는요, 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세대, 우리 동만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는 이 계약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57.33평으로 나누게 되면 약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50, 1,1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건축비가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공덕 1구역이 재개발한 사업장이 지금 평당 건축비가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축할 때 여기는 내부 이제 이 건축비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재개발 사업장은 이 아파트 단지만 건축하나요? 아니죠. 여기 주변에 도로도 내야 되고, 여기 주변에 보도블록도 깔아야 되고, 여기 주변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 주변에 지금 기존에 있던 설비들을 다 이설하고 지작물이라고 하는 걸 철거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건 또 기타 비용이에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건축비에는 또 감리비가 별도로 해서 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에 녹아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분양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신축의 집값을 올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더 탄생하기 힘들고 저렴한 아파트가 더 탄생하기 힘들다는 거죠. 비싸죠. 근데 비싸도 이렇게 팔립니다. 자, 전용 18평짜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평균적으로 공급은 24평을 봅니다. 이런 공급 24평짜리가 계약 면적은 몇 평이냐? 40에서 45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급 면적에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1.7배까지 주면 보통 우리가 계약하는 건축비에 산정되는 계약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33평짜리는 어떨까요? 전용으로는 25평이고 공급으로는 32평에서 35평 사이일 겁니다. 이런 게 계약 면적으로는 50에서 56평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기타 공유 면적, 그리고 계약 면적의 면지를 한번 보면 좋겠죠. 전용 면적은 그냥 내가 우리 세대에서 딱 쓰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에 뭐가 포함되냐?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복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빠지는 게 있어요. 발코니 면적. 발코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이 전용 면적은 그 발코니 면적만 제외한 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전용 면적 18평이라고 한다면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그 부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면적은 뭘까요? 공급 면적은 이 전용 면적에다가 추가로 공용 복도, 우리가 현관문 나가서 딱 그때부터 있는 공용 복도 있죠. 거기, 그리고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까지가 공급 면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공용으로 쓰는 공간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면적을 보시면 공급 면적은 넓은데 전용 면적이 좀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런 곳은 뭐죠? 우리가 아파트 홀 열고 나갔을 때 그렇게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좀 넓은 곳인 겁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이 어떤 곳이다 정도로 판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기타 공유 면적이 있어요. 요즘 3세대 아파트로 넘어오면서부터 많이 강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시설들이죠. 커뮤니티 활동 촉진하는 뭐 이런 기여하는 공간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죠. 피트니스 센터 생기고 있고, 뭐 물놀이장 포함해서 애들 놀이터, 그리고 경비실, 주차장에 정원까지 포함하는 이런 면적들이 기타 공유 면적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늘어나고 내부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이 기타 공유 면적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건축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공유 면적까지 포함한 게 바로 계약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 플러스 바깥에 나갔을 때 현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포함된 이 공급 면적에 이 기타 공유 면적을 더하면 이게 바로 계약 면적이 되는 거고, 이 계약 면적이 바로 건축비를 계산하는 건축비 산정 면적인 거죠. 전용 면적 24평 기준, 84제곱 기준에서는 공급 면적이 보통 33평에서 35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곳에 기타 공유 면적은 여기 잘못 들어가 있는데 8평에서 12평이 아니라 19평에서 22평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 면적 기준으로는 약 52평에서 57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 산정할 때는 이 50에서 57평 기준. 자, 그러면 평당 건축비 800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건축비만 얼마인가요? 약 4억이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계산하면 이 정도인데 여기에
기타 비용이 들어가요. 기타 비용은 대략 건축비의 40%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현장이 길어지는 거에 따라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시설 설비를 더해야 되면 이게 더 늘어납니다. 건축비 5억이라고 했을 때 대략 건축비의 40%인 기타 비용이 40%가 추가가 되면 얼마가 추가되는 거죠? 2억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기본 건축비만 7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거를 바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서울 수도권 내에 신규 택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현장은 이 정도의 비용 산정 이상은 대부분 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서울의 신축인데 33평 아파트인데 건축비만도 못한 가격대가 있다. 그럼 어떤가요? 엄청 싼 겁니다. 이제는 이 가격 미만으로는 분양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새로 신도시를 지어서 그곳에 택지 분양을 되게 싸게 하고 원래 아예 없던 곳에 짓는 거라면 그 가격은 아니겠죠. 왜냐? 거기는 이미 토지 조성이 다 돼 있는 곳에 그냥 짓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허물고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허무는 곳에 막 고바위가 있고 막 앞에 물이 흐르고 문화재가 나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주변에 민원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이런 걸 지을 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비용들이 아마 부지기수 훨씬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 서울 신축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 신축 아파트 지을 때 건축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재료비, 인건비, 설계비, 감리비 플러스 기업 이윤까지가 이게 건축비입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죠. 금융비용이에요. 뭐냐? 여러분들 조합에서 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내 돈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대여금입니다. 이 대여금 공짜로 주나요? 니네 정말 좋은 사업하니까 우리가 빌려줄게, 무상으로 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왜냐? 이건 민간 사업이거든요. 결국엔 사업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빌려주는 주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빌려줍니다. 물론 허구에서 보증을 해주고 하는 안전장치를 걸어주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안전장치지. 그들도 그냥 돈을 벌어가는 수단으로서 연결 지어주는 고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금융비용이 발생해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액수가 크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쌀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재료비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건축 재료비 올라갔는데 건축 재료비 올라간 게 쉽게 떨어지나요? 타일값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집니다. 인건비 상승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노동인건비 상승이 엄청 심합니다. 왜냐? 노조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인구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까지 반영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까지 다 반영시켜서 산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건설 인력들도 주 5일제가 무조건 의무화된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 이제 4년 반에서 5년도 걸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지금 재개발하는 사업장들은 건축될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막 집어넣고 있는 곳들 한 15년 뒤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환경 규제 나오고 있죠. 이것도 무섭습니다. 추가 비용이잖아요, 다. 그리고 설계 감립이 증가한 거. 철거하면서 문제 생겨서 그리고 지으면서 문제 생겨서 화정 아이파크가 그런 사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리 인력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감리 기준 자체가 정말 많이 강화됐어요. 감리비는 총 비용이 얼마일까요? 네, 건축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감리비도 올라가요.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많게는 10%까지 받아요. 건축비가 1,000억이면 감리비만 100억 나와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받고 보통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5%에서 6%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저희도 이번 사업장 할 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했는데 이거 기준대로 그냥 나온 거래요. 이것도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 들어온 곳에서 저희가 비용 아낀다고 아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감리비 자체가 너무 비싸요. 여기 감리비 평균 실태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특급 인력들 일당이 이건데 이 일당만 나가나요? 아니죠. 왜? 건설사에서 보통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근무하는 날에 또 나가서 또 일한 것들을 별도 용비로 또 청구가 들어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재료비, 인건비, 환경규제 등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국엔 계속 오르고 있다. 2022년, 24년 2년 사이에 건축비가 약 30에서 45%까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실태 현상입니다. 자, 이거 소비자들이 무조건 막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쉽게 못 받아들이고 당장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 사업장이 이제 막 또 착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또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 사업식 인가가 나서 이제 관리처분 들어가서 이주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그나마 다행인 사업장이 하나 있지 그게 아닌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 재개발 물건 막 보러 다니시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곳은 사실 쉽게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건축비만 올랐나요? 아니죠. 대지비 보셔야 됩니다. 33평 기준에서 아까 대지 평형 몇 평 가져간다고 했죠? 13평이에요. 요게 11억입니다. 13평에 11억을 나누면 평당 얼마죠? 8,400만 원이에요. 여기 이미 땅값만 8,400만 원이 지불된 현장이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서울 저렴한 신축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서울의 신축이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금액대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싸거든요. 앞으로 탄생할 것들에 비하면 지금 신축은 저렴한 게 맞습니다. 자, 보세요. 숫자로 말해드릴게요. 마포자 1스테이트 라스첼스 분양 경쟁률이 어땠나요? 84D 106이 106대 1. 저는 이런 거 당첨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청약 통장만 4만 개가 들어왔어요. 특공 빼고 일반 공급만 이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분들의 이 상실감은 어떨까요? 이 상실 물량이 또 다음 청약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반 매매로 전환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공급 세대수 250개밖에 안 되는데 4만 개가 들어왔어요. 특공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250개밖에 안 되는데 4만 개의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자, 다음 현장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 다음 현장은 쌀까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곳들은 마진이 명확할 겁니다. 헌데 그런 곳들 여러분들 20% 자금만 준비한다고 해도 한두 푼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잔금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청약 당첨된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준비하시면서 청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까?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고 진입을 할 때는 정말 보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모두가 현재의 건축비를 인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게 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뇌구조로는 절대 인정 못할 겁니다.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 건축비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를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착공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코시스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인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올해 5월까지 인허가 물량 1,500건밖에 없어요. 이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84제곱 5구부터 84까지 물량은 2,700세대. 이게 다 아파트일까요? 아니에요. 다세대가 포함이 됩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포함된 일반 주택에 대한 인허가 실적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어쨌든 이 공급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이게 확연하게 늘어날까요? 전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 대형 사업장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어땠나요? 전년도 1년간 38,000건 굉장히 적었어요. 왜? 22년도 보면 42,000건이었어요. 그 전에 21년도 8만 건, 20년도 58,000건이었어요. 20년, 21년 대비 거의 40%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 줄고 있어요. 왜? 주택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거나 못 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멸실은 하고 있죠. 주택 멸실 현황도 보셔야 돼요. 보시면 2021년, 22년까지 멸실 물량이 어떤가요? 서울만 해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포함해서 이렇게 멸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멸실된 곳이 근생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렇게 멸실된 곳이 이제 아파트가 탄생하기도 해요. 21년도 22년도에 멸실한 곳들은 이제 곧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죠. 뭐 동대문이나 이문 휘경 일대에 재개발하는 사업장들, 장이동 일대에 재개발하는 사업장들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대부분 25년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고 25년도 물량이 끝나고 나면 26년, 27년부터는 물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때 금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국토부 자료에서 발표한 거예요. 23년 건축물 현황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 나타난 거에 따르면 서울은 주택의 58%가량이 30년을 넘긴 거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30년은 그래도 살기도 해요. 근데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30년이 넘어간 주택은 진짜 노후화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멸실을 해야 되는데 멸실하기에도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멸실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공급은 필요한데 왜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세대들이 부모와 독립을 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결혼을 하면서 새롭게 세대 분리를 하면서 이들은 주택 수요를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택 수요 대비 새로운 주택이 안 나오면 이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기존 주택을 하나 빼먹는다고 봤을 때 기존 주택을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면 남은 물량은 어떡하나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외부에서 추가 공급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현실 올바르게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서울의 재건축 개발을 통해서 순증되는 물량이 3만 가구밖에 안 된대요. 5년간 3만이면 1년당 6천 가구씩이에요. 이게 좀 슬픈 일이죠.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 여기는 뭐 다른 데보다 더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빠지면 외부에서 여길 들어오니까 이 강남 3구는 사실 가격 걱정이 없는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이런 곳에 나올 순증 물량은 만 가구 밑돈데요. 5년간 만 가구면 1년당 2천 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곳에서 여기로 올려가는 수요는 그 2천 가구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더 적대요. 5,900가구. 자,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신축,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신축만 사야 되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신축과 입지 좋은 구축을 비교 분석해주는 작업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저는 뭘 해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입지가 좋다의 개념이 뭔지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입지가 좋다는 거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주거 상품을 얘기할 때 잘 지었어, 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신축에 대한 얘기를 할 때고,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여긴 진짜 좋은 동네야, 여긴 오래 머물고 싶은 동네야,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 입지적으로 우위가 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축을 살 때는 웬만하면 입지가 좋은 곳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축밭에 구축을 사면 무조건 좋냐? 좋을 수도 있지만 입지 좋은 구축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축으로서, 그러니까 상품성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로서, 지역적 가치로서, 땅의 가치로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입지 좋은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자고요. 자, 그리고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살아 얘기하면 나 여기 자이 살아 라고 말하는 거는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동네의 자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뭐 그 지역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로 얘기를 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만 하면 대부분 알아주기도 하니까 입지적인 거를 무시하고 그냥 신축적인 가치 만으로도 승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물론 신축이라고 했을 때 어디 자이 어디 캣을 뭐 얘기하면 더 알아주기도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입지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뭐냐면 강남 살지만 압구정 사는 분들은 강남 산다고 얘기하기 전에 나 그냥 압구정 살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 입지적으로 강남에서는 압구정이 최고잖아요.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바로 강남 중에 압구정이기 때문에 강남에 논현동도 있지만 압구정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도 분들은 인천 산다고 얘기 안 해요. 인천에 속해 있지만 송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입지적으로 송도의 입지가 인천이라고 하는 이미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 동네로서의 값어치만으로 이미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는 것.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다른 곳에 비해 입지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라고 모든 곳이 입지가 똑같냐? 아니죠. 여기서 입지의 우위가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여러분들 지금 서울 아파트 알아보실 때 사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 떨리시나요? 전 절대 떨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 아파트는 떨어질 요인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정말 다시금 많이 상승해서, 물론 주담대가 많이 나간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전에 주택 가격이 쭉 하락할 때 대비 그 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만 돈이 없지 시중에 돈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M2량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주택 가격 영향을 주는 분명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2022년 말부터 쭉쭉 많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계속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했던 시기가 2023년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부터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M2량도 다시 증가를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 자체가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도 다시 반등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추세가 당장에 꺾이냐? 이건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최근에 가계대출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 조절하려고 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연말에는 대출을 조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되면 또 대출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다. 왜냐? 이듬해가 돼서 회계연도가 다시 바뀌게 되면 대출은 좀 다시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죠. 자, 그리고 이겁니다. 바로 에코붐 세대의 반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이죠. 이 세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에코붐 세대의 효과 때문에 인구 감소에도 2040년까지 가구수 늘어난다고 한 얘기가 2015년도부터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요때보다 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가장 활발히 하려고 막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한번 그 전장에서 겪었던 걸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도와주나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도와줍니다. 왜냐? 이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자산이 확실히 부족해요. 그리고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그런 도움을 더 디딤돌 삼아서 지금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요인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실제로 집값이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이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반등한 이 정도 금액대면 연간으로 따지면 10%에서 15% 이상도 올라가는 수치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상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부 대형 단지의 비싼 가격들 위주의 아파트가 먼저 팔려나가면서 이 정도의 수치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든 단지의 모든 아파트 물건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옥석 가리기 잘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알아보셔라. 자, 하반기 금리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금리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발표 나온 것도 그렇고 블룸버그 자료에도 의하면 뭐 연간에는 지금 2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한번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올 연말까지 2번 정도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면 24년도 8월 9월에 집을 사면 이거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26년도 하반기부터 파는 겁니다. 26년도 하반기부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아탈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시기에 금리 전망이 어떠냐를 봐야 되겠죠. 왜냐? 이때부터 비과세잖아요. 왜? 그때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을 안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음 시장 상황에 따라 다음 팔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 줄진 아무도 모르고 그 시기가 됐을 때 팔기 위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 좋은 자산을 많이 모아가는 거라고요.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초심자 기준에서는 서울 수도권일수록 입지 좋은 구축 비교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신축부터 보세요. 자, 그러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손실이 적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축 탄생하기가 힘든 시장이 될 거라 신축은 희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품이 좋은 신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50세대짜리 80세대짜리 막 그냥 외단지 아파트 이런 거 올라간 거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타 물건들보다 반응이 빠를 거고 여기에서 24평 이상 3룸에 화장실 2개 이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물건일수록 좋습니다. 브랜드가 좋고 신축이고 역세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죠. 시공비, 대지비, 감리비, 기타 비용, 영업이윤,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같이 가미하면서 그 지역에 신규 공급이 되는 아파트가 얼마에 공급될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지역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분양을 해도 비싸게 팔릴 것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현재 분양원가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마 신축이 조금씩 더디게 공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축이 갖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층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입지 판단이 불가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 곳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신축이라고 무조건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입지 좋은 구축이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곳은 일단 신축에 갈망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신축 만들면 팔릴 만한 곳. 여기 넣었죠. 신규 공급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공급된다면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의 구축은 봐도 좋다는 거예요. 멸실 후에 신축을 만들고 싶을 만한 곳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발업자들이 신규 공급을 하고 싶은 곳이죠. 엄마들이 오랜 기간 머물고 싶어하는 곳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매매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전월세로라도 그 수요층을 끊임없이 불러들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 만족도보다 주변의 안정감에서 오는 그 힘이 큰 곳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곳 사지 않더라도 여기 거주하기 위해서 사지 않더라도 투자용으로라도 사고 싶은 곳이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의 하방이 명확히 보이는 곳 여긴 전세가 좀만 낮아도 외부에서 일로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그런 곳들을 입지가 좋은 곳이라 생각해 주시고 입지 좋은 그런 곳의 구축들은 같이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2억으로 투자할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전세가율을 보는 겁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8억이면 전세가율은 80%,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3억이면 전세가율은 60%인 겁니다. 그렇게 전세가율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매매 가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가격을 평당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평당가별로 입지를 나눠보세요. 마포는 평당가가 얼마, 남가자동은 평당가가 얼마, 응암동 일대는 평당가가 얼마, 용산의 이촌동 일대는 평당가가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지마다 평당가를 나누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큰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동 입지 내에서 투자 가능 물건을 찾는 겁니다. 자, 전세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놓으면 서울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지는 단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70% 놓고 체크를 해볼게요. 70% 기준이면 여러분들이 2억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은 얼마짜리를 봐야 될까? 7억 미만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필터링을 7억 미만으로 거셔야 됩니다. 왜냐? 그 이상은 어차피 못 사니까. 7억에 70%면 4억 9천입니다. 4억 9천의 전세를 맞추게 되면 대략 2억 정도대의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 취득세까지 감안하면 물론 2억이 조금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7억 미만대에서 사시게 되면 어느 정도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당가를 나눠보세요. 24평 기준으로 전용 18평 3룸 화장실 2개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가가 2,900만 원입니다. 평당가 2,900만 원대의 지역이 어딜까요? 이걸 빨리 분석하시는 거죠. 2,900 정도면 대략 어디가 보일까요? 수도권에서는 뭐 하남, 미사 지역도 한 2,900만 원 미만대에 들어오게 되고, 서울 지역은 은평구 일대는 전부 다 아마 2,900만 원 미만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북구 일대도 2,900만 원대에 많이 있고 동대문구 일대도 2,900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2,900만 원대에서 보이는 물건들을 쭉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기 평당가별로 입지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2,900만 원대에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구의 뭐 답심리 일대, 은평구의 응암동 일대, 은평구의 수색동 일대, 이런 식으로 그 지역들을 나눠서 여기별로 입지별로 우위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판단된 그 지역에 나래비를 세운 곳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필터링을 걸고 물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투자용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런 지역들을 빨리 가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물건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을 지정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서울의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신가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빨리 정해두시고 한 번 정도 직접 가서 보시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을 키워나가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아나가는, 기틀을 다져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방의 로또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지혜 지자예요. 지혜 지자가 이런 알 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아래 이 날 일자가 있냐 없냐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냥 끝납니다.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습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나눌 줄도 아셔야 여러분들도 오래 머물면서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보여드리는 분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꼭 그런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찍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뭐 주택 분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리플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